저는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라고 하는 분의 외손자 김세원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도 이거는 3.1운동 때 거리로 나가서 이제 만세를 이제 부르시다가 여학생이 만세 부르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일본 헌병 하나가 만세 부르는 그 여학생을 이제 검으로 치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을 보고 저 의사님이 이 등 뒤로 가셔가지고는 등을 팍 치고 이제 이렇게 그 하니까 발길질까지 이제 하시고 하니까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학생은 구하고. 국내에 나오셔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니까 이 의사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해주시는 게 바로 휘호죠. 그래서 보면은 호담여론 진앙백세 그래가지고서 이 호방한 담력 그리고 이 장렬한 어떤 그 기백 이런 것이 아주 백세 오랫동안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시영 선생님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김상옥 의사 혈사 유방백세. 그래서 이 김상옥 의사께서 행하신 이 의거, 이 피 흘림의 역사가 이 의거가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하셨고.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의 그 삶을 그 발자취를 여기에 좀 전시해서 그분의 그 독립운동, 특별히 독립운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있습니다. 시간은 3시간 반이나 계속되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 아는 분들이 적었다고 얘기해야 하겠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1983년도에 이 김상옥 의사에 대한 추모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기념사업회를 이제 재개할 수 있게 되었었죠. 물론 개인적인 그 사업을 해서 이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하는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독립운동 중에도 지금은 조선 총잡이라고 할 그런 말도 듣는 그러니까 명사수였던, 왜냐하면 1923년도 1월 달에 3차례나 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시고 또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이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또한 물론 마지막에 효제동에서 천여 명의 그 군경들, 일제 군경들과 최후의
그 전투를 벌이시는데 쌍권총으로 이 적어도 16여 명 이상의 이런 그 군경들을 하여튼 살상하는 그것이 마지막 의거이면서 가장 그 중에 또 빛나는 그런 의거가 아닌가. 처음에는 상해에서 임시정부에 함께 계셨던 김구 선생님이나 이시영 선생님, 또 조수왕 선생님 등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임시정부에서 함께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의열투쟁을 하신 그러한 이 내용이 참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김상옥 열사 기념사업 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투쟁실기도 발간을 하시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만드신다 하는 그런 해가 1950년도인데 그때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때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는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게 1983년도에 순국하신 6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은 된 겁니다. 개인적인 유품이라고 보면은 사실 최후의 그 순간에 입고 있으셨던 당신께서 이제 상해에서 나오실 때 그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만약 실패하면 그러면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하고 이러한 다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의지를 분명하게 이제 표현하고 이제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가슴을 향해서 이제 권총을 쏘신 그리고서 이제 자결하신 거죠. 자결하신 후에 나중에 이 군경들이 이게 10발을 더 그냥 쏜 거예요. 그 옷, 마지막 입으셨던 그 옷에 흔적이 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부인 되시는 저희 이제 할머니가 그냥 만약에 놔뒀다가 혹시 그게 눈에 띄면 압수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덮고 주무시는 이불 속에다가 넣어서 그걸 이제 꼬매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6.25가 나는 바람에 그 강원도에 있는 저희 그 친가 쪽에 좀 피난하니까 보냈는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참 그래서 유품다운 유품은 남아있는 게 없었고요. Rainy days in that cold apartment is where it started and there was no stopping it in that place. 14살 때 이제 대장간의 일을 하시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기초가 돼서 이 대장간을 이제 함께하는 영덕철물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업체를 나중에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원래는 이쪽에 여기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런 말발굽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철물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좀 더 좀 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생각하시고 특히나 그때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렇게 독립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시고 사업으로 하시던 그 영덕철물점이라고 하는 그곳
그곳이 물론 독립운동의 본부이기도 했고요. 독립운동 하시니까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마침 이제 동생분이랑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하시는 입장이었죠. 전국적인 그런 그 판매망을 가지고 있던 영덕철물점이라고 하는 그 업체 자체가 제대로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죠. 감시도 있고 그런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4년 만에 철물점을 빼앗기게 됐어요. 가족은 그렇습니다. 여성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님의 부인은 거기에 이제 뭐 친모 겸 식모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잡동사니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그 자벽부로 그냥 일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쭉 살다가 아들 되시는 그 태용이라는 분이 25살 때 그 몸이 하여튼 안 좋아가지고요. 요조를 했고 이제 딸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6.25가 나니까 그 6.25 났을 때 이제 저 충청남도에 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피난을 가셔가지고 할머님이 고생하셨죠, 진짜.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역시 그 대인 공포증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집안에만 계시니까 역시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걷지도 못하셨죠. 할아버지가 순국하신 때가 이제 6살 때거든요. 6살 때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경찰들 뭐 보고하는 하여튼 뭐 집으로 거의 매일 그 경찰들이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도 아마 그 대인 공포증 같은 이런 것이 그때서부터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인 되시는 할머님이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 뭐 고생 말할 수 없지.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그 힘든 게 이제 좀 중풍이 오셨더라고요. 사진에 보면은 약간 이쪽으로 좀 그 흔적이 좀 남았지만 당신만 그냥 고생하시면 또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지만 따님은 집안에서 이제 바깥을 못 나가시니까 그 수발까지 다 하시잖아요. 제가 5학년 때 12월 달 그때 이제 서울로 다시 오면서 와가지고 불과 한 2개월 만에 어머니는 그때 사망했죠. 결국 할머님한테는 남편도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참 아드님도 이제 그렇게 25대 그게 1939년도인데 그때 그러셨지.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는 1958년도에 41살 때예요. 41살 되는 해인데 그때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먼저 가셨지. 진짜 진짜 눈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당신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도 이 얼마나 기구한 이런 그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김상호 의사가 1923년 1월 12일 저녁 8시 10분경에 종로경찰서, 당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신 그 의거터라고 하는 의거터 표석을 지금 저렇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72번지, 그리고 여기가 오늘 태어나신 곳, 그리고 전투하신 곳, 그리고 마지막 순국하신 곳. 예, 그리고 바로 저 빨간 벽돌 집이 그게 예수동지대, 은신하셨던 곳. 예, 저기 그렇죠. 그럼 여기는 기념 공간이 없나요? 지는 공간? 그런 없죠. 지금 그 효제동 거기에서 그 마지막 전투를 하셨던 그 자리, 한 몇 년 후에, 한 3년 후인가요? 노인 할머니. 그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분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예, 거기만 해도 또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올랐으니까 한 8억 정도면, 8억이면은 그러면 넘기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파는데 여기가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니까 우리 기념사업회가 그러면 준비가 되면 팔겠다고 했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노릇이죠.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공헌을 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이런 그 발자취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듣기만 해서는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적 조성을 하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그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좀 더 교훈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어있는 그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그것이 참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정말 제대로 좀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제 나이가 올해 이제 77세가 됐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아버지 김상우 의사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그건 바로 무엇인가 잊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쓴 이 독립운동가분들, 이런 분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과 무엇이 정말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의 이 부귀와 영광, 이런 눈부신 발전, 이런 것은 그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정말 우리가 지금 딛고서 있는 이 땅은 그분들의 덕분에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잊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일과 같은 것이다. 정말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수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에 해방되는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손자이자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도자공예를 가리키고 있는 정진원이라 합니다. 광복 직후 순구선녀 유해봉환 때 김구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우리 저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라고 태극기를 보고 하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격에 넘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는 학문을 바탕으로 독립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학자이시지만 동제사라는 그런 조직을 결성하셔서 행동으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하신 행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시조라든지 아니면 글, 역사 쪽에 다방면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동아일보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도 하셨고요. 개천절, 3.1절, 그리고 그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가사를 직접 지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그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얼마나 다정하셨고 인간적인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학자셨다든지 그런 얘기는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할머니께서 평생을 우리 할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하셨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그리움이 굉장히 애잔함으로 많이 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들어올 것 같다. 자기의 평생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셔서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책을 읽으셨대요. 첫 장만 넘기고 그다음부터 눈을 감고 책을 읽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보시는 책을 다 외우셨다는 얘기죠. 어떠한 책도 이렇게 넘기지는 않으시고 다 외워서 그냥 음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선사 연구 같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으신 책을 번역본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40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정말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난해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경찰이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상태, 동태를 이제 파악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요주의 인물 시찰하듯이 할아버지가 쓰신 글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일본 학자들이 쉽게 이런 어떤 체제적인 그런 내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수사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르셔갖고 너가 위당의 손자냐, 그냥 단순히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구나. 순구선열 추념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3만원 교과서 첫 페이지를 피면은 독립선언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순국선열 추념문이 나옵니다. 좀 역사적인 업적도 많이 상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가서 그 광개토 대왕 비석을 제일 먼저 역사적 고증을 하신 것도 우리 할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이죠. 그 예전에 그 연희전문회에서 후학을 양성하시기도 하셨고요. 1940년대 들어와서 그 대동아 전쟁, 쉽게 말해서 2차 대전 오면서 문화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이런 독립인사에 대한 좀 그 사상적 그런 그 탄압도 굉장히 심해진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때 마지막
그 해방 전까지는 마지막 오랜 기간은 치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는 뭐랄까 학문적 업적을 남기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만행을 하고 꼽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재들이 국가에 발전할 수 있는 학문과 과학 발전 이런 데 힘을 쏟지 못하고 그 열정이 독립운동으로 소모가 돼서 아무래도 인재가 발전시키는 건데 그거를 끄는 게 가장 큰 만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죠. 예,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나가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항상 비교를 당해요. 예,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신데, 너는 왜 이러니? 야, 너 성적표 좀 보자. 얼마나 공부 잘하나? 당연히 위당의 손주니 공부 잘했겠지. 성적표를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이는 것도 창피하고. 할아버지께서 이러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야 돼.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학교에서 너가 해. 저도 이런 얘기 제일 크게 상처받았던 얘기가 국가에서 이제 손주 때까지는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너가 독립운동하지 않았는데 이건 현대판 음서제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공무원이 뭐니 이런 더 혜택 받을 때도 아니 왜 저 사람들한테 그런 큰 혜택을 주느냐. 이게 나중에 크면 클수록 좀 심각한 부담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여러 단체나 그런 데서 이렇게 훌륭하신 자손이니 우리 단체를 위해서 좀 기부 좀 해주세요.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니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예, 그런 얘기 좀 은근히 하셔요. 손자도 이렇지언정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영의정 현손이시니까, 예, 현손이시니까, 그래도 집에 일하시는 분 다 있으셨는데, 점점 이제 가난해지신 거죠. 아마 자금도 땅 같은 것도 많이 파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독립운동 관련해서. 겨울에 다들 이제 돛바라고 그러시죠, 옛날에. 그것들이 그래도 하나씩, 아무리 나이가 하나씩인데 아버지는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걸 막내 아들한테 그때 어린 아들한테 그걸 사주실 수 있는 돈이 없으셨대요. 아마 먹을 것도 아마 좀 굉장히 굶주리셨을 테고 아마 겨울에 옷이 없어갖고 항상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독립을 위해서. 그게 또 사명감도 있고 자존심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인민군들이 들어 닥쳐서 끌고 가셨다고 그래요. 납북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사의 비극이죠. 등창을 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계셔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날씨가 이제 추웠답니다. 맨발로 끌려가시다가 길에서 아마 동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혁명의 열사 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립현충원 같은 거죠. 인민일보 그런 북한 매체에서 기사화된 거를 보고 확실히 돌아가신 건 확실히 알았죠. 할머니가 아셨어요? 끝까지 할머니한테 알리지는 않으셨고요. 아버지 형제 자매분들도 할머니께 할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는 안 하시고 아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모르셨고요. 6.25 끝나서는 이제 아버지는 그러시죠. 졸지에 가장이 없으신 거죠. 초등학생인데 신문도 배달하시고 그때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을까? 저 어린 고모는 진짜 땅콩도 이렇게 다루면서 팔고 그러시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고 예, 집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 일생을 한 3년에 걸쳐서 구술을 하고 그 구술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명원 박물관에 이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상설 전시관에 가면은 제 아버지께서 기증하신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 진사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작품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증하신 도자기 유물입니다. 도자기가 한 몇백 점, 그 다음에 탁본을 또 한 700점가량 기증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작품을 더 빛나게, 후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박물관 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왜 역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역사에 관련된 어떤 과제를 내주셨대요. 발표를 하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역사적 학문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그 사학과로 가셨죠. 그 아마 박물관에, 화계관으로 이제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물을 많이 하시고 옛날 물건에서 많이 보시고 어떤 미술품에 대해서 항상 그 연구를 하신 걸 보고 저는 당연히 이런 미술 쪽으로 공예 디자인 진로가 잡힌 것 같습니다. 세라믹을 전공하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국민대학교 조용대학 도자공예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ould you remember me when we were only 17? When we were living in our dreams? When we were young? 그리고 실용성이라는 게 이런 안정적인 것만 실용성이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발전을 되려면은 필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영이도 공부를 하는 거겠지. 교수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더 작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It's not where you go, it's just where you're going.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불을 떼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으로 가는 도자기 굽는 가마가 있는 가마실입니다. 쉽게 올라가지만 굉장히 뜨겁지? 네. 여기는 더 뜨거워. 산소를 폐쇄를 시킵니다. 환원 상태로 만들어서 온도를 1300도 이상. 요번에 알게 됐어요. 훌륭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고 계신 것 같아서 교수님께도 그 영향이 가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이에게 4대 손해까지 이런 얘기를 할까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지냈는데 아들 다니는 초등학교 이 교가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작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할아버지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또 이어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왕 그렇다면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나도 이제는 슬슬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좀 보답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 씀씀이라도 스스로는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독립운동가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독립운동 훌륭해 후손들은 힘들어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분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고 우리 앞으로 다시 이런 국난이 다가왔을 적에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처신을 하자.
좋은 점을 좀 더 부각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후손이 자랑스럽게 사회에서 자기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할 수 있는 칭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이건 정말 저 개인, 정말 작은 저 개인적인 저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할아버지 말고도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상황 때문에 그 많은 천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독립운동에 다 소비하셨거든요. 천재들의 이름은 없어지고 독립운동을 했다, 양명학을 했다, 아니면 좋은 시도를 쓰셨다, 그 정도로만 남은 겁니다. 일제가 아니었다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칭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을 찾아서 칭찬하는데 더 힘을 써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신 분들 5명의 이름을 먼저 외워주세요. 그러면 칭찬의 힘을 보고 자란 우리 후손들이 이끌 미래는 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